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친 소위 대포 통장주. 이거 어떤 분이 더 나쁜 분일까요? 대포 통장주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쳤다는데 어떤 사건이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친 대포 통장주 A씨가 등장을 하는데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을 팔아야겠다 라고 어찌된 연유인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은 넘겼는데 그 약속한 대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괘씸한 놈들을 봤나? 누가 누구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빼돌려야겠다라고 범행까지 결심을 합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네.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내 통장을 하나 더 넘겨야겠다. 실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이 통장에 입금되면 내가 더 빨리 돈을 찾아 써버려야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소위 대포 통장을 구매하는 이유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들의 돈을 이곳에 담아서 빨리 인출하기 때문이죠.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대포 통장주가 먼저 뺀다는 거예요. 내 통장이니까, 내 이름이니까, 비밀번호도 내가 아니까.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수백만 원을 이분이 먼저 뺍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뿐만 아니라 이분까지 지금 적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A씨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횡령? 1심과 2심에서는 그런데 이거 횡령 아니다. 무죄가 선고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A씨와 사기 피해자 사이에 법률적인 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변호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1, 2심은 횡령죄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뒤집어요. 통장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A씨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판결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최창호 박사님, 요거 바로 심리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 대포 통장을 넘긴 분들은 넘기고서 돈을 못 받으면 에이 뭐 그냥 말아야지 하고 마는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이 괘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기를 결심하는군요. 사실 뭐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죠. 이게 예. 대포 통장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지금 궁박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쓸 뭐 요량으로 아니면 대출을 해준다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의 그 한도를 높여준다고 해서 선량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 대가를 안 줬어.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예. 그래? 그러면 30분 지연 인출 제도를 딱 그 알고 있고 딱 입금이 되면 30분 지나면서 누가 먼저 빼느냐거든요. 속초 싸움이다. 속초. 그렇죠. 그리고 대개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30분 이후에 돈을 찾게 되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통장에 있는 걸 다 빼서 다른 통장으로 옮기면서 자기가 이제 편취를 하게 된 거죠. 모든 금액을 다 그렇죠. 풀어주겠다. 이거는 선량한 것보다는 이 흐름을 알고 역으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선량한 피해가 아니고 예. 2차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속칭 꾼들끼리의 어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이제 법적인 건 손 변호사님이 예. 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스 피싱을 하는 범죄자를 더 처벌을 강화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 제 주변에서도 한 명 당했는데 똑똑한 사람이 돈이 급하니까 대출 광고를 보고 했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해놓고 2천만 원을 입금해놓고 이걸 안 찾고 돈을 자기가 못 가져가니까 이 사람을 사기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신고를 해서 모든 통장과 카드를 지금 5개월째 지금. 근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는 보이스 피싱 그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해서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서로 치고받고 서로 간에 이용해 먹은 거기 때문에 뭐 유죄일 가능성이 심리적으로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심리는 일단 억울하다는 심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억울하다는 것도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통장을 줬는데 대가가 없었다? 네가 날 이용했어?
나도 널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법적인 허점을 약간은 알고서 예.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얕은 지식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심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지사지죠. 그렇죠. 보통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남을 속이고 남의 눈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를 고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이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식의 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선량한 피해자들은 노출이 돼 있고 통장이 또 드러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의 그 얽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나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은 뒤로 숨어버리고 아니면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봐도 안 나타나거든요. 해결한다고 하고 돈 찾아줄 테니까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네. 오히려 피해자들 역시 두 번 피해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신데, 자, 이제 횡령 얘기, 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대포 통장 주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좀 내용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횡령이 안 된다. 네. 좀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횡령죄가 문제가 된 건데, 횡령죄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 회사 돈을 뭐 직원이 이제 몰래 챙기거나, 뭐 사장이 회사 돈을 몰래 챙기거나,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환을 하지 않거나 내가 몰래 챙기면 그게 횡령죄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 쓰여 있지 않은 요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예. 뭐냐면 바로 위탁관계. 위탁관계. 그리고 신뢰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을 맡긴 사람, 맡기고 또 이제 보관할 때 거기에 신뢰관계, 또 이제 그 보관을 맡긴 그런 그 위탁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몰래 그냥 자기가 챙겨도 적어도 횡령죄는 안 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번에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던 게요. 이 위탁관계, 신뢰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아니 누가 뭐 맡긴 것도 아닌데 어떤 그 자체가 다른 범죄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간 건 아니다. 예. 즉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는 아니다라고 1, 2심이 봤는데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 중에는 그런 의견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위탁관계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구한테 맡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누가 피해자냐? 누가 도대체 피해자냐? 이 A 씨가 누구와 위탁관계가 있었고 누가 맡긴 돈을 횡령한 거냐? 피해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냐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에게 돈을 뜯긴 그분이 피해자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예. 대법관들도 그 부분에서 또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애초에 최초 피해자가 횡령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본 게 다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횡령죄는 맞다, 처벌 대상이긴 하다. 하지만 이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에게 줘야 될 돈을 챙긴 거기 때문에 그게 예. 횡령이다라고 본 별개의 의견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위탁관계 존재하고 그 신뢰관계를 배반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고 1, 2심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더 쉽게 생각해보면 역시 남의 돈을 슬쩍하면 그것은 어찌됐든 범죄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건 이 대포 통장 주 자기의 통장을 금전을 바라고 넘긴 거 이건 처벌 안 됩니까? 그거 처벌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이런 그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좀 협조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대가받고 통장을 빌려준 것 이거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 정말 몰랐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다 인정됩니다만 간혹 가다가 정말 그렇지 않고 정말 속은 경우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결국은 범죄거든요. 결국은 범죄다. 그렇습니다. 절대 통장 빌려주지 마시기를.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면 욕구좌절이라는 게 일어나요. 욕구좌절. 공격성 중에 욕구좌절, 공격성이 일어난 거예요. 니들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줬냐? 그래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대법원 법적인 걸 떠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도박판에서 노름빛 뭐 돈 주고 받고 하는 거 그거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불법적인 관계니까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이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불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먼저 갖는 게 심리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예.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떠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 그러나 선량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되면 몇 개월이든 시간을 끄는 거 이것은 좀 이제 이참에 정리가 돼줘야죠. 예. 한두 달 안에 빨리 정리를 해줘야 경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